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의 현황, 그리고 이 트럼프와 아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보아오는 눈이 자동차 판매하고 팔리는 차종으로 보는 그런 좀 버릇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편협됐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 이 자동차 기자를 해오면서 이 자동차의 상황을, 시장 상황을 보고,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고, 제가 전망을 했던 게 상당 부분 맞아 떨어졌고, 그게 업계에서 많이 참고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번의 상황은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현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데이터인데요.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2018년, 작년에 2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에 2880만 대가량 팔렸다가 작년에 2808만 대가 팔렸습니다. 올 상반기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가 감소한 1232만 대, 12.4%. 이 수치는 전체의 그 비중을 보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죠.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160만 대에서 180만 대입니다. 중국에서 12%라고 그러면 300만 대입니다. 중국 한 나라에서만 연간 자동차 판매가 300만 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올해 한 해 그치면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당분간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두렵게 비춰집니다. 또 과거에 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또는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했던 미국의 신차 판매도 올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는 2007년에 1750만 대가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리먼 쇼크라고 그러죠. 이걸 계기로 2009년에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980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730만 대에서 올해는 1650만 대 정도가 판매될 걸로 지금 상반기에 실적으로 보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년에는 1530만 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만을 합하면은 얼추 400만 대가량이 됩니다. 이게 연간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530만 대 정도거든요. 여기에 유럽 시장도 이 작년에 5년 만에 감소세를 하락했고, 올해 6월달 판매가 8%가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합하면 일본 정도 규모의 나라가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기자를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처음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그 자동차 판매 하락의 2배가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가 아니고, 그래도 당시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것들을 커버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올해는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과 유럽, 이 세계 시장이 모두가 다 판매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경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다른 뭔가 단서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세기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은 1950년대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미국제가 아니고요, 미국산이요. 그것을 뒤집은 것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때 경제형 연비 좋은 차에 집중한 일본차였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였냐면은 1980년에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걸 본 미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당시 미국은 중국을 동원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동원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환율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을 죽이게 나섭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외 현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일본산이 아니고 일본제가 되는 그런 시도가 이때부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덕분에 일본 자동차 회사는 작년에 약 9,300만 대 전 세계 판매 중에서 2,800만 대가 일본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본산은 980만 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일본 자동차는 물량으로 세계를 장악을 했죠. 비슷한 시기에 독일 회사들은 고급성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대기아나 도요타, 폭스바겐, 닛산, GM, 쉐보레 이런 양산 브랜드들은 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차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죠. 근데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고가의 럭셔리 전략을 통해서 비싼 차를 만들어서 시장 공략에 나섰고, 그걸 하는 방법으로 세분화와 다양화를 동원했죠. 그러니까 20세기 말만 하더라도 독일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델이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형차부터 아주 대형차까지, SUV부터 X1부터 X7까지 모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도 이 물량으로는 일본에 뒤지지만은 약 1,800만 대 정도라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차인데요. 한국차의 기회는 미국이죠.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했을 때 소비자들이 기름 덜 먹는 차를 찾게 됐고, 거기에서 일본차 외에도 한국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10년 10만 마일 같은 아주 독특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면서 한국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일본차하고 독일차하고 한국차가 각기 특성은 다르지만은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세력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미국차 회사들은 존재감이 점점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서비스 시대로 와 있고 정보화 시대로 간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과 정보화 산업에 치중해야 되고, 신흥국들은 산업사회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띠게 되죠. 국제 분업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세우면서 제조업이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마치 20세기 말에 약 15년 동안 중국이 WTO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앞장서서 WTO에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장하면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동원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다른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제조업이 없으면은 결국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미국 나름대로 TF를 꾸리고, 중국은 제조 강국 2025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조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물론 독일과 일본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한국까지는 자국 내에 나름대로 제조업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두철미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독일은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가 말해주시지 제조업과 ICT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대의 제조업을 구축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연간 지금 800만 대까지 갔다가 740만 대로 떨어졌지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울산에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단지가 있죠. 단일 생산 단지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나 LG도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이 다시 부상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도 신경이 쓰이고 일본도 신경이 쓰이고 한국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벨트, 과거에 제조업이 융성했던 미국의 그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까지와 달리 거의 모든 미국 회사들이 해외로 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도 중국에서 오거나 멕시코에서 오거나 캐나다에서 오는 게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걸 정치에 활용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연비 규제 완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에까지 이용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비 규제 완화 정책은 오바마 정책 때 정해진 것을 뒤집는 겁니다.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차값은 비싸지고, 비싸지면 안 팔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업체의 로비가 먹혀들어서 트럼프는 연비 규제 완화 정책을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초 오바마 정권에서 정했던 연비 규제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2030년에 미국 내의 전동화차 판매 비율이 약 5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 그게 폐기되고 트럼프의 연비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실시가 된다면 3%로 줄어든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친환경 차를 만들자 하는 그런 흐름과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역전쟁까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자동차만으로 보자면은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캐딜락도 포드도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으로 많지는 않지만 수출하고 있고, 부품 회사들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앱티브라고 하는, 델파이라는 회사가 앱티브로 바뀌었어요. 이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줄이고 그 생산만큼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데,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미국 경제가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는 일부 언론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세에 있고 우리만 하락세라고 말하는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그 난리를 겪고 나서도 그 10년 동안 미국의 부채가 500%가 증가했답니다. 금융 거품이죠. 1980년에 일본 붕괴도 금융 거품이 무너진 거였고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외환위기도 금융 거품이 무너진 거고요. 닷컴 버블도 그렇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쇼크도 그렇고, 금융 거품 붕괴인데, 또 지금도 미국은 인쇄소에서 근거 없이 돈을 찍어서 마구 풀어서 제로금리까지 동원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금리 없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에 일본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호도하고 있는데,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의 2배랍니다. 얼른 와닿지 않는다고요.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한 20년 전에 30배였던가 지금 4배로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GDP의 40%를 넘냐 마느냐 가지고 정치권이 시끄럽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500%가 10년 만에 늘어났고 일본은 2배입니다. 이 문제를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이 했던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번에 트럼프도 아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국산 수입 안 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일본산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어느 학자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을 자극해서 표심을 끌어내는 거죠. 일본의 미래보다는 정권의 미래가 더 급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사태가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로 인해서 단지 미국만, 단지 일본만, 또는 미국이 겨냥하는 중국만, 일본이 겨냥하는 한국만 타격을 입는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유지의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것은, 과거에 제가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판매 하락세, 판매 상승세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워런 버핏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함께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이 짐 로저스가 한국에 관련된 책을 썼죠.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짐 로저스는 일본은 부채 때문에 미래가 없고 머지않아 일본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아베노믹 자체가 허구라고, 돈 찍어내서 잘못된 경제를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 일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세계 경제가 지금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혼돈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 이번에 일본의 이 백색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졌는데, 단지 그 문제만 떨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불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 때문에 떨어진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해답을 제시하냐고요?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사실을 나름대로 제 시각에서 전달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도 경제학자들이 또는 메이커들이 전달해주는 자료를 받아쓰기를 해온 기자라는 점에서는 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석유값 폭등을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할 때 저는 석유값 폭락을 이야기했었고, 중국 시장 판매가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중국 시장 폭발을 이야기했었고, 제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 언론이나 제도권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에 반대되는 시각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맞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뾰족한 생각이 나질 않죠. 날 수가 없죠. 허리띠를 졸라맨 건 좋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또 도래하고 있죠. 결국 일반인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봐서는 전 세계의 경제가 과거에는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WTO나 UN이나 이런 것들 화합을,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맞물려서 굴려가는 구조였다면은, 지금은 한 나라 내의 정치 상황, 한 나라 내의 국민들의 의견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하여금 외부에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유엔도 본격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WT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힘없는 나라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힘없는 나라라는 것은 제조업에 힘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학자 말대로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짐 로저스도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갖춰져 있고 공업 기술이 나름대로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당분간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일본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 반해서 한국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는 것, 경제학적으로 우선 답을 내놓은 게 아니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혹시 이걸 뭐 보시든지 듣는다면은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원턴스 최영석이었습니다.